다시 피는 봄. 한도영은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온 기차는 마침내 그의 고향역에 도착했다. 65세 나이에 다시 돌아온 이곳은 40년 전 그가 떠날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 아저씨, 바다마을 가시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물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날 논밭이었던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고 구불구불했던 시골길은 반듯한 도로로 바뀌어 있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제야 진짜로 고향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다. 도영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골목을 걸었다. 어린 시절 뛰어다니던 그 길이었지만 낡은 집들 사이사이로 빈터들이 보였다. 어? 이 사람이 누구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영이 돌아보았다. 박춘배였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춘배야, 그동안 잘 지냈나? 도영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지만 금세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야, 진짜 도영이 맞네. 서울 양반이 우리 같은 시골 사람 기억이나 하고 있었나? 춘배가 도영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런데 정말 이사 온 거야? 도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춘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정희 누나한테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정희가 아직도 여기 살아? 당연하지. 카페하고 있어. 아, 맞다. 너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네 집 아직 그대로 있긴 한데. 도영은 춘배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기와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래도 집은 튼튼해 보였다. 와, 들어가기 전에 청소부터 해야겠다. 춘배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어차피 오늘은 여기서 잘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내일부터 정리하자. 그날 저녁 춘배네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에서의 삶,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변해버린 마을 이야기까지. 춘배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다고 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중년들까지도. 그런데 정희 누나는 왜 안 떠났지? 도영이 물었다. 글쎄, 남편 일찍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는데도 안 떠나더라고. 이 마을을 많이 사랑하나 봐. 춘배가 막걸리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다. 너도 내일 인사 가봐야지. 다음 날 아침 도영은 마을 카페 바다 이야기를 찾았다. 작은 한옥을 개조한 카페는 정취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향이 코를 간지렸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든 여자와 도영의 눈이 마주쳤다. 윤정이었다. 하얀 머리를 단정히 올린 모습이 우아했다. 정희야.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정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도영아, 진짜 너구나. 춘배한테 들었어. 돌아온다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이었다. 커피 한 잔 할까? 정희가 먼저 말했다. 그래, 고마워. 도영은 창가 자리에 앉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정희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앉았다. 많이 변했지? 정희가 물었다. 하지만 바다는 똑같네. 도영이 대답했다. 너는 잘 지냈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름대로. 너는? 나도 나름대로. 도영이 웃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 속에서도 묘한 설레임이 있었다.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도영이 집 정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우러 와주었고 집은 제법 사람이 살만한 모습을 갖추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춘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도영아, 큰일 났다. 춘배가 신문을 펼쳐 보였다. 우리 포구가
개발된다는 기사가 났어. 도영은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시에서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작은 포구가 대형 마리나로 바뀐다는 내용이었다. 이거 사실이야? 도영이 물었다. 어제 어촌계 회의에서 처음 들었어. 시에서 사람이 와서 설명하더라고. 보상금도 준다면서. 춘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포구로 향했다. 할아버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아이들이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이곳이 사라진다니 믿기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세요? 도영이 물었다. 글쎄, 의견이 나뉘어 있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보상금 받고 편하게 살자고 하시고 아직 현역인 사람들은 반대하고. 춘배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정희가 다가왔다.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춘배가 개발 이야기를 설명하자 정희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그럼 우리 카페도 철거되는 건가? 아마도. 전체적으로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춘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영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헤엄치고 고기잡이를 하며 꿈을 키웠던 추억들이 떠올랐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면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이었다. 우리가 뭔가 해볼 수는 없을까?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뭘? 시청을 상대로? 춘배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래도 시도해볼 만하지 않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려보자. 도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정희가 도영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너 같다. 예전에 나? 고등학교 때 학교 앞 느티나무 베어낸다고 했을 때 혼자서 반대 서명 받으러 다녔잖아. 결국 나무는 살렸고. 도양도 그때 일이 기억났다. 정희가 가장 먼저 서명해줬던 것도. 그러고 보니 그때도 정희가 도와줬지. 도영이 말했다. 이번에도 도와줄게.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마을은 내 전부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정희의 카페에 모여 작전을 짰다. 우선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고 포구의 역사와 가치를 정리해서 시에 건의서를 내기로 했다. 그런데 개발업체 사람들이 벌써 마을에 와서 주민들 만나고 있다더라. 누구? 정희가 물었다. 최성호라는 사람이야. 서울에서 온 사업가라는데. 도영은 그 이름이 낯이 익혔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며칠 후 도영은 그 최성호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 마을 이장집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화려한 조감도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곳이 관광지로 개발되면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증대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주민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거요? 이말순 할머니가 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근에 좋은 아파트 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호가 답했다. 도영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이곳의 역사와 전통은 어떻게 될까요? 3대 이어온 어업은요? 최성호가 도영을 바라보았다. 시대가 변하면 적응해야죠. 관광업이 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라. 도영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과거 없는 미래는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건 아닐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정희가 도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여전히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정희와 도영은 바닷가를 걸었다. 달빛이 바다를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정말 막을 수 있을까? 정희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지. 도영이 답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니? 정희가 다시 물었다.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기에 우리의 추억이 있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도영의 아들 지훈이 아내 민정과 딸 소윤을 데리고 마을에 나타났다. 아버지가 갑자기 고영으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달려온 것이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지훈이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다.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런 시골로 와서. 도영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온 김에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자. 차는 무슨 차요? 서울집을 어떻게 할 거고 병원은 어떻게 다닐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윤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할아버지, 바다가 진짜 예뻐요. 그치? 소윤이가 좋아할 줄 알았다. 도영이 손녀를 안아들었다. 여보,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훈은 낡은 가구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 진짜 여기서 살 거세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습할 텐데.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못 살 리 있나? 도영이 차를 우리며 말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고. 지훈이 답답해했다.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아름다웠다. 생각보다 좋은데요, 여보? 여보까지 그런 소리를? 지훈이 놀랐다. 아니,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소윤이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소윤은 벌써 마당으로 나가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텃밭도 만든다고 해요. 지훈은 더욱 답답해했다.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 혼자 이런 시골에서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픈 것도 복이다. 도영이 차를 건네며 말했다. 서울에서 사는 게 아프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때 춘배가 찾아왔다. 도영아, 누가 왔나? 아, 아드님이시네. 지훈은 아버지 친구라는 춘배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춘배는 소윤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아이고, 이 이쁜 게 누구야? 할아버지 닮아서 똘똘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소윤이 밝게 인사했다. 춘배가 도영에게 속삭였다. 어촌계 회의 결과 나왔어. 절반은 찬성, 절반은 반대야. 지훈이 귀를 기울였다. 무슨 회의요? 춘배가 개발 이야기를 설명하자 지훈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거 좋은 일 아닌가요? 개발되면 집값도 오르고. 지훈아, 도영이 아들을 불렀다. 너는 돈으로만 세상을 보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감정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감정이라. 도영이 한숨을 쉬었다. 민정이 중재했다. 아버님, 지훈이도 아버님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날 저녁 정희의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정희는 소윤을 위해 특별히 아이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준비했다. 와, 맛있어요. 소윤이 환호했다. 미소 지어라, 소윤아. 정희가 미소 지었다. 많이 먹어라, 소윤아. 지훈은 정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와 이 여자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정희 이모는 할아버지 친구예요? 소윤이 물었다. 응, 아주 오래된 친구야. 정희가 답했다. 연인이었어요? 소윤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이 모두 당황했다. 소윤아, 민정이 딸을 말렸다. 아이들은 감이 좋아. 춘배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소윤아. 할아버지하고 정희 이모는 연말에 사귀었어.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식사 후 민정과 소윤은 바닷가를 산책하러 갔고 지훈은 아버지와 둘이 남았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분 때문에 온 거예요? 도영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럼 뭔데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훈아, 너는 언제까지 돈 벌기만 할 거니? 돈을 벌어야 가족을 책임질 수 있잖아요. 가족을 책임진다는 게 뭔지 아니? 도영이 조용히 물었다. 돈만 주면 되는 거니?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돈만 줬다. 시간은 주지 못했다. 그게 후회야. 도영이 목소리에 깊은 아쉬움이 담겼다. 바닷가에서 돌아온 소윤이 할아버지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여기서 며칠 더 있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지훈은 밝은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민정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훈이 물었다. 글쎄, 아버님이 행복해 보여.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야. 하지만 현실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민정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너무 바쁘기만 살았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 달빛에 비친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서울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도영은 오랜만에 혼자가 된 집에서 본격적인 정리를 시작했다. 다락방에는 40년 전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것은 시간여행과 같았다. 낡은 앨범에는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운동회 사진, 수학여행 사진, 그리고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젊은 시절의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상자 바닥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정희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영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도영아,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네가 서울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나? 도영은 편지를 읽으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 정희에게 말할 시간도 없이 급작스럽게 떠나야 했던 것. 하지만 네가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치길 원한다고 생각해. 나는 여기 남아서 너를 기다릴게. 언젠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뒷쟁이 더 있었다. 추신, 어제 네 어머니를 만났어. 서울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시더라. 나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도영아, 나 때문에 너의 미래를 망치지는 마. 행복해. 도영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때 정희가 자신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서울에서 온 편지는 한 통도 받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편지는 분명히 있었다. 그럼 왜 받지 못했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 편지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주소가 잘못 적혀 있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종로구 인사동이었다. 한 글자 차이로 편지가 엉뚱한 곳으로 갔던 것이다. 도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0년 동안의 오해가 이런 작은 실수 때문이었다니. 그는 편지를 들고 정희의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지만 정희는 보이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물어보니 잠시 외출했다고 했다. 도영은 카페 앞에 벤치에 앉아 정희를 기다렸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1시간쯤 지나서 정희가 돌아왔다.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다. 도영아, 왜 여기 앉아 있어? 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 도영이 편지를 꺼내 보였다. 정희는 편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걸 어디서? 집을 정리하다가 찾았어.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희야, 미안해. 정희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정희가 말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정희는 문을 닫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다.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나는 네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네가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 편지 한 통도 없었으니까. 정말 받지 못했구나. 정희가 편지 봉투에 주소를 확인했다. 아, 주소를 잘못 썼네. 어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를 잘못 들었나 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 글자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것이 허무했다. 그 후에 어땠어? 도영이 물었다.
한참 기다렸지. 2년인가? 그러다가 소개받아서 결혼했어. 정희가 차를 우리며 말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많이 사랑해줬고.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하지만 가끔은 네 생각을 했어. 도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가끔 이곳 생각이 났어. 특히 네 생각이. 후회해? 정희가 물었다.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워. 만약 그때 편지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정희가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참 바보 같았지? 이런 중요한 편지를 주소도 제대로 안 쓰고. 우리 둘 다 바보였어. 나는 왜 직접 연락하려고 노력 안 했을까?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카페 간판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영아,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영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다. 마치 세월처럼. 춘배가 나타났다.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도영이 편지 이야기를 했다. 춘배는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춘배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 너희들이 어떤 마음인지가. 도영은 춘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정희 누나 남편 돌아가신 지 10년 됐어. 그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을 거야. 너도 아내 잃고 혼자 지내지 않았나? 하지만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 춘배가 웃었다. 젊을 때 못다한 사랑 이제라도 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고 도영의 마음속에 뭔가가 옴틀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도영은 정희를 찾아갔다. 카페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정희는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희야, 도영이 문을 두드렸다. 정희가 문을 열고 소굴이 꺾고수를 앉히고 있었다. 일찍 왔네? 정희가 말했다. 어젯밤 잠이 안 와서 생각을 많이 했어. 도영이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정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숙였다. 도영아, 무리한 이야기인가? 아니야. 나도 생각해봤어.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많이 변했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렇지.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을까? 도영이 말했다. 너를 보고 있으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 정희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정말? 정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했다. 40년 전의 그 설레임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태풍이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태풍 대비에 나섰다. 도영은 집 주변의 화분들을 안으로 옮기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였다. 정희는 카페의 간판을 떼어내고 창문을 판자로 막았다. 도영아,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춘배가 제안했다.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집도 튼튼하고.
그래도 걱정인데. 그때 정희가 나타났다. 도영아, 나도 춘배 말에 동감이야. 태풍의 생각보다 셀 것 같아. 결국 도형은 두 사람의 권유에 못 이겨 춘배네 집으로 피신했다. 마을의 다른 독거노인들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밤이 되자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창문이 덜컥덜컥 소리를 내고 지붕 위로 뭔가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보통이 아니네. 춘배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정희는 라디오를 틀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현재 풍속이 초속 40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절대 외출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경 바람이 절정에 달했다. 집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 큰 소리가 들렸다. 뭐지? 도영이 일어났다. 춘배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았다. 아이고, 큰일 났다. 포구 쪽에서 불빛이 보여. 세 사람은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바람 때문에 똑바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포구까지 가봐야 했다. 포구는 엉망이었다. 작은 어선 몇 척이 뒤엉켜 있었고 방파제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어선들이 서로 부딪히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배들을 빼내야 해. 춘배가 소리쳤다. 지금은 너무 위험해. 정희가 말렸다. 하지만 이미 몇 명의 어부들이 나와서 배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말순 할머니의 아들인 박수철도 그중 하나였다. 수철아, 위험해. 정희가 소리쳤다. 어머니 배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박수철이 대답했다. 도영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도 도와줄게. 도영아, 그 첩가 너무 위험해. 괜찮아, 조심할게. 도영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밧줄을 던져 배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파도가 계속 덮쳐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나 겨우 배 몇 척을 구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파제 끝부분이 더 크게 무너졌다. 이제 그만 들어가자! 춘배가 소리쳤다. 모두들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온몸이 물에 젖었지만 그래도 배들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간 후의 마을은 처참했다.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고 지붕이 날아간 집들이 곳곳에 있었다. 무엇보다 폭우의 피해가 심각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모두들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이거 복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누군가 중얼거렸다. 시에서 지원해 줄까? 다른 사람이 물었다. 그때 최성호가 나타났다. 그는 포구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참에 개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복구비도 많이 들 텐데.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복구비는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대신 개발 계획에 동의해 주시면요. 도영이 나섰다. 잠깐만요.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태로 두실 건가요? 우리가 직접 복구하면 됩니다. 혼자서요? 최성호가 비웃었다. 현실을 보세요. 그때 지훈이 나타났다. 태풍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달려온 것이었다. 아버지, 지훈입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도영이 답했다. 지우는 폭우의 참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피해가 심각하네요. 최성호가 지훈에게 접근했다. 아드님이세요? 현명하시네요. 아버님을 설득해서 개발에 동의하도록 해주세요. 지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개발이 맞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영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실망스러웠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현실적으로 봐서요. 복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돈이 전부니? 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의가 나섰다. 잠깐, 모두들 진정해요.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말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다.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있었다. 이 폭우는 우리 조상들이 3대에 걸쳐 일구어온 터전입니다. 태풍 한 번 났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정희가 동조했다. 우리 힘으로 복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최성호가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도영은 말했다. 지우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결이 찬 모습을 보며 뭔가를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마을 전체가 복구 작업에 나섰다.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힘을 합쳤다. 지훈도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왔다. 2주 후 폭우는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복구되었다. 최성호는 이런 광경을 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빠졌다. 폭우 복구가 끝난 후 도영은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다. 마을의 아이들에게 바다와 어업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요즘 아이들은 바다를 두려워하고 어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바다 학교라 좋은 아이디어네. 춘배가 도영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이들이 올까? 와야지. 방학 때라도 와서 바바르 들으면 배우 좋을 텐데. 정희도 이 계획에 관심을 보였다. 나도 도와줄까? 아이들 간식이나 준비해주고. 정말? 그럼 정말 고마울 텐데. 두 사람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도영은 낡은 창고를 교실로 개조하기 시작했고 정희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지훈이 주말에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 놀랐다. 아버지, 정말 학교를 만들 거예요? 응, 작은 학교지만. 허가는 받았어요? 허가까지는 그냥 체험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면 돼. 지우는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가 선생님 경험이 있으세요? 없지. 하지만 바다에서 평생 산 경험이 있잖아. 소윤이 할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돕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도 첫 번째 학생이에요? 그럼 소윤이가 1호 학생이야. 일주일 후 바다 학교 간판이 걸렸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간판이었다. 정희는 카페에서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첫 번째 수업날, 마을의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소윤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아이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한도영 할아버지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바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도영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로 바다가 왜 중요한지 아는 사람.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물고기가 사니까요. 맞아요. 또 소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맞고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음식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여주죠. 도영은 아이들을 바닷가로 데리고 갔다. 직접 바다를 보며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저기 보이는 배들은 뭐 하는 배일까요? 고기잡이 배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타는 배예요. 서윤아, 할아버지랑 저 배에 한번 타보고 싶어? 네! 서윤이 눈이 반짝였다. 춘배가 작은 배를 준비해줬다. 아이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선을 타보았다.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금세 신나했다. 할아버지, 이거 재밌어요! 한 아이가 소리쳤다. 바다에서 보는 우리 마을이 어때? 와, 완전 달라 보여요. 정희는 부두에서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배에서 내리자 정희가 차를 나눠주었다. 정희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이 인사했다. 천만에요. 많이 마셔요. 그날 오후 수업에서 도영은 아이들에게 그물 뜨는 법을 가르쳤다. 간단한 그물이었지만 아이들은 집중해서 배웠다.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다.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바다에서 살아왔어요.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궁금해진 것이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바다 이야기만 해요. 한 엄마가 말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도 할 건가요? 네, 계속 할 예정이에요. 소문이 나면서 다른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다. 한 달 후에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바다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놀랐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 정말 천직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 나도 이렇게 보람을 느껴본 적이 오래간만이야. 아이들도 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정희도 바다학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고 안전을 챙기고 때로는 부모님들의 상담도 해주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너 없으면 이런 일을 시작지도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나도 즐거워. 아이들 보고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야. 어느 날 오후 최성호가 바다학교를 찾아왔다.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도영에게 다가왔다. 신기하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군요.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부산 앞바다였는데 아버지가 어부셨죠. 도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랬군요. 개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추억들을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개발 계획 취소하겠습니다. 최성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곳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도영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네, 대신 바다학교를 지원하고 싶어요. 시설도 더 좋게 만들고 프로그램도 확대할 수 있게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벌어졌다. 개발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정희와 도영은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꿈만 같아. 정희가 말했다. 우리가 해냈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영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이제 시작인걸. 바다 위로 별들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봄이 찾아왔다.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바다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올해는 특별히 바다학교 개교 기념과 포구복구 완료를 축하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도영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바다학교 아이들이 축제에서 발표할 공연을 준비해야 했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대에서 발표해요? 소윤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동안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아이들은 한 달 동안 준비한 바다 이야기 연극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어촌의 역사와 바다의 소중함을 담은 내용이었다. 정희는 축제 음식 준비로 분주했다.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전통 음식들을 만들고 있었다. 정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도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축제 전날 지훈 가족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이번에는 민정의 부모님도 함께였다. 아버님, 시골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민정의 어머니가 감탄했다.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시네요. 민정의 아버지도 만족스러워했다. 소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마을 곳곳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할아버지 바다학교예요. 저 건물이 정희 할머니 카페고요. 가족들이 바다학교를 둘러보며 놀라워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아이들의 작품들이 벽에 가득 전시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축제 당일 마을은 사람들로 북적했다. 인근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도시에서 온 도시 관광객들도 있었다. 오후 2시 무대 공연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마을 할머니들의 민요 공연이었다. 이말순 할머니가 앞장서서 구성진 소리를 뽑았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의 밴드 공연이었다. 박주설이 기타를 치며 바다를 주제로 한 자작곡을 불렀다. 드디어 바다학교 아이들의 차례가 왔다. 소윤이 해설자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다학교 1호 학생 소윤입니다. 소윤의 당당한 목소리에 박수가 터졌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다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을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의 연극이 시작되었다. 비록 어설픈 부분도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서 감동적이었다. 관중들은 아이들의 열연에 큰 박수를 보냈다. 연극이 끝나고 도영이 무대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다학교를 운영하는 한도영입니다. 1년 전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히 도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물고기도 주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여주죠. 무엇보다 꿈을 줍니다. 이 아이들이 바다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때 정희가 무대 옆에서 도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영은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용기를 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해했다. 40년 전 이곳을 떠날 때 두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었죠. 도영이 정희를 바라보았다. 오랜 오해 때문에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빨개졌다. 춘배가 무대 아래서 웃으며 박수를 쳤다. 윤정희 씨, 도영이 정희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함께 인생의 새로운 봄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관객석이 술렁였다. 이런 깜짝 프로포즈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대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받은 정희가 말했다. 한도영 씨, 정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거절할 수 있겠어요?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타져나왔다. 박수가 쏟아졌다. 지훈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사랑을 고백하는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다. 할아버지 최고! 소윤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두 사람을 안았다. 그날 저녁 축제는 더욱 흥겨워졌다. 도영과 정희의 늦은 사랑 이야기가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바닷가에서 불꽃 요리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불꽃이 반하늘을 수놓았다. 도영과 정희는 손을 잡고 불꽃을 바라보았다. 정말 꿈만 같아. 정희가 중얼거렸다.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도영이 대답했다. 춘배가 다가와서 두 사람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야, 니들 정말 멋있다. 나도 감동받았어. 춘배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할 일을 내가 뭘 했다고. 이말순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다. 도영아, 정희야, 축하한다. 우리 마을에 경사가 겹쳤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인사했다. 최성호도 축제에 참석했다. 그는 도영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바다 학교 지원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꿈을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지훈은 가족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도고 있었다. 소윤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왜? 여기가 좋아? 네, 바다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민정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 지훈은 고민에 빠졌다. 정말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불꽃놀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축제의 여운은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도영과 정희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도왔다. 무대를 치우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 정희가 말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많을 거야. 그들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축하의 박수처럼 들렸다. 시에서 포구 개발 계획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우리가 해냈어! 춘배가 소리쳤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이말순 할머니도 기뻐했다. 그날 밤 정희의 카페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뒤풀이를 했다.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이 피었다. 도영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혼자 지내던 긴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시원했다. 봄바람이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봄의 바람. 축제가 끝난 지 6개월이 흘렀다. 도영과 정희는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다. 이제 정말 우리 인생에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거네. 정희가 도영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65세와 63세의 신혼부부라니 생각해봐도 신기해. 도영이 웃었다. 지훈 가족은 결국 마을로 이사를 결심했다. 지훈이 IT 기술을 이용한 원격 근무를 시작했고 민정은 마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빠,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지훈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소윤이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은 것 같아요. 소윤은 이제 바다학교의 당당한 조교가 되어 새로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금을 뜨는 걸 정말 어려워해요. 소윤이 보고했다. 그럼 소윤이가 천천히 가르쳐줘. 처음엔 다 어려운 거야. 바다학교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TV에서도 소개되고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도영은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다. 정의의 카페도 번창했다. 바다학교를 견학온 사람들과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손님이 많아졌다. 하지만 정의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위한 소박한 카페의 정신을 유지했다. 최성호는 약속대로 바다학교 지원을 계속했다. 새로운 교실도 만들어주고 교육 기자저도 지원했다. 그리고 자신도 가끔 마을에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경영에 대해 가르쳤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어릴 때 꿈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춘배는 여전히 어촌계장으로서 마을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리고 도영과 정의의 절친한 친구로서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너희들 보고 있으면 나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정말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야. 이말순 할머니는 8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여전히 마을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바다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마을의 역사를 들려주는 특별 강사였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할머니가 뿌듯해했다. 도영이와 정혜가 정말 좋은 일을 했어.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바닷가에 모였다. 도영과 정희, 지훈과 민정, 그리고 소윤까지 3대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왜 소윤아?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요. 도영은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소윤아, 그게 바로 행복이란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정희가 도영의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날아올랐다. 하얀 갈매기들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저 갈매기들도 행복해 보여. 소윤이 말했다. 그럼 자유롭게 날고 있으니까. 도영이 답했다. 지우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 때는 몰랐던 것이었다. 아무지, 정말 고마워요. 뭐가?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요. 너도 이제 알겠구나. 민정은 펜션 운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었다. 도시에서 온 손님들이 이 마을에서 휴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저녁 먹을까? 정희가 제안했다. 좋아요! 소윤이 가장 먼저 대답했다. 5명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골목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가족처럼 친근했다. 저녁 식사 후 소윤은 할아버지에게 바다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바다와 배와 갈매기가 그려진 그림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고마워, 소윤아. 정말 잘 그렸네. 그림 제목은 다시 피는 봄이에요. 도영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바닷가를 걸었다. 결혼 후에도 이 산책은 계속되고 있었다. 도영아, 우리 정말 행복하지? 당연하지. 이제 봄이 왔잖아. 40년 늦은 봄이지만 늦었다고 봄이 아닌 건 아니야. 오히려 더 소중한 봄인 것 같아.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다. 은색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면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마을 곳곳에서는 새로운 꽃들이 피고 있었다. 계절은 다시 봄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 바다학교 교실 창가에는 아이들이 심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작지만 예쁜 꽃들이었다.
도영과 정희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봄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다시 피는 봄이구나. 정희가 중얼거렸다. 맞아, 우리의 봄이야. 그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을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있었고, 별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새로웠다. 다시 피는 봄처럼.